빨간 피터의 고백, 프란츠 카프카 원제, 어느 학술원에 제출된 보고. 존경하는 학술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본인의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도록 부탁하신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유감스럽지만 그 부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숭이 시절이 끝난 지 이미 거의 5년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달력을 보고 따지자면 짧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는 저로서는 지내기에 한없이 긴 세월이었죠. 그동안 중간중간에 훌륭한 인간들, 고귀한 충고, 박수갈채와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음악 등이 이 긴 세월에 같이 동반해 주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나와 다른 저쪽 담 너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이만한 성과는 만일 내가 나의 본래의 모습만을 고집했다면,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의 추억에만 얽매여 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이겨내야 할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자유로운 원숭이는 이러한 구석에 잘 적응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추억들은 점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늘이 지상에 만든 모든 문을 통해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자유로이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전진의 채찍질로 이루어진 나의 눈부신 발전 때문에 그 문은 항상 점점 낮아지고 좁아졌습니다. 즉, 인간 세계에서 나는 더욱 편안하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로부터 불어닥쳤던 폭풍은 가라앉았고, 이젠 단지 나의 팔꿈치를 좀 차갑게 해줄 약한 바람에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폭풍이 불어왔으며 또한 내가 언젠가 지나왔던 그 구멍은 이제 저 멀리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서 내가 그 구멍을 통해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이 살갗이 몸에서 온통 벗겨져 나갈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터놓고 이 일들에 대한 어떤 비유들을 골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뭔가 그러한 원숭이 시절을 지냈었던, 그것은 아마 본인의 시절보다 그렇게 먼 지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 걸어 다니고 있는 한 그것이 심팬지건 영웅 아킬레스, 호모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리스의 영웅으로서 발꿈치 외에는 불사신이었다 하죠. 이건 모두에게 발꿈치가 가려운 건 마찬가지겠지요. 어느 북한의 의미에 있어서 본인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꺼이 말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배운 것은 악수를 하는 것이었죠. 악수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제가 저의 모든 경력의 최고봉에 달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첫 번째 악수에 친근가 있는 인사말 또한 꿰뚫을 줄도 압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학술원 당국에는 본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전에 원숭이였던 제가 인간 세계로 들어와 그것에 영주하게 되었던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인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 문명세계의 모든 거창한 버라이티쇼 본인의 위치가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앞으로 이야기할 사소한 이야기들도 결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출신지는 아프리카의 어느 황금 해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혔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다른 보고들에게 맡겼습니다. 하겐베크라는 회사에 사냥 탐험대가 하나 있었지요. 이 탐험대인 설조와는 그 후 여러 번 멋진 붉은 포도주병을 같이 비우곤 했죠. 제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저녁에 물을 마시러 그곳에 달려왔을 때 이 탐험대는 해변가 숲속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갑자기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총을 맞은 놈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2방을 맞았죠. 한 방은 뺨에 맞았는데 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만 크고 새빨간 흉터를 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이 몽땅 빠져버렸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저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나에게는 아주 어울리지도 않고 비위에 거슬리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원숭이 한 마리로부터 나온 빨간 피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 뺨의 빨간 흉터를 통해 얼마 전 뒤져버렸지만 사람들한테 훈련을 받아 여기저기에서 이름이 좀 낫다고 하는 그 피터라는 원숭이 놈과 구분이 되었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 2번째 쏜 것은 엉덩이 밑부분에 맞았습니다. 이놈은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오늘날까지도 약간 절뚝거리니까요. 얼마 전 그 흔한 수필가 중 어느 한 사람이 본인에 관하여 생각한 바를 쓴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의 원숭이적 천성이 아직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내가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면 그 총알 흉터를 보여주려고 바지를 홀랑 잘 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따위 그 나부랭이를 썩알긴 작자의 손가락이나 모조리 부러져 버리라죠. 나 그러니까 이 내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지 바지를 벗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벗어보았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가꾼 털과 주카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골라 써야겠습니다. 하나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빌어먹을 놈의 총알이 만든 이 상처뿐일 테니까요. 모든 것은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나 있죠. 숨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진실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떤 멋들어진 예의범절쯤은 다 내버리는 법이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 아까 그 글 라브레이가 썩알긴 작자가 만일 자기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홀랑 벗는다면 이건 좀 색다른 광경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작자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따위 동정심으로 나를 괴롭히지는 제발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총을 맞은 후 의식을 차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제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나는 한 철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겐베크 회사의 증기 기선의 중간 가판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괴짝이 바로 네 번째 벽이었습니다. 그 안은 일어서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를 구부린 채 무릎을 덜덜 떨며 괴짝 쪽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니 내 덩어리는 격자 창살뜨기에 달아 살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은 우선 그런 식으로 가둬두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은 오늘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것은 인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군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짓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했죠. 아무튼 내가 그렇게 추구가 없는 곳에 갇히게 된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옆으로 곧장 갈 수가 없었죠. 내 앞쪽으로는 나무판이 손 꽉 짜진 채 굉장히 가로막고 있었죠. 그렇긴 했지만 그 판자들 사이로 커다란 틈이 나 있었죠.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만 행복감에 어리석은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죠. 그래서 그 틈을 통해 꼬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뜯어 넓힐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후에 하는 말에 따르면 나는 그때 이상하게도 거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서 짐작하기를 이놈의 원숭이가 곧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우선 고비만 넘기게 되면 차차 잘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끙끙거리거나 괴롭잡이 딱딱한 야자 열매를 하나 하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머리통으로 상자 벽을 몇 번 부딪혀 보기도 했다가 누군가 가까이 내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새로운 생활의 절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파고드는 느낌은 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원숭이로서 느꼈던 감정은 지금은 물론 단지 인간의 말로서 표현을 해낼 수밖에 없지만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만 오늘날 제가 비록 예정의 원숭이로서의 진실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가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의 방향 속에 만큼은 그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일이죠. 정말이지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늘 출구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젠 아무 출구도 없습니다. 즉 나는 아주 잡혀버린 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나를 사슬에 묶고 두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나의 행동의 자유가 아마도 감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발가락이 찢어져라 하고 발가락을 핥혀버려죠. 땅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몸뚱아리가 두 조각이 나도록 격자 창살을 찌르 실컷 밀어버려죠. 그래도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난 출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는 출구를 하나 마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늘 그 괴짝 벽에서라면 나는 아마 틀림없이 되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겐베크사의 기설에서 원숭이들이 있을 곳이란 그저 괴짝 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원숭이가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주 총명하고 멋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이 뱃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이 배때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출구라는 말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할까봐 정말이지 겁이 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것을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액면 그대로의 의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쓰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방을 향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자유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 원숭이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는 인간들을 사귀었지요. 하지만 본인에 관한 한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결코 자유를 갈망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유라는 것으로 해서 인간들은 종종 기만을 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하는 기만 자체도 가장 숭고한 사람들의 것이지요. 나는 서커스단의 무대에서 제가 등장하기 전에 천장에 매달린 그네줄 위에서 어떤 고개사 둘이 서로 재주를 부리고 노는 것을 가끔 보았죠. 그 사람들은 서로 몸을 왔다 갔다 흔들며 그네를 타고 펄쩍 뛰어다니면서 서로의 팔을 잡아 차린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물고 나르기도 했죠. 저것도 인간의 자유로구나.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라고 저는 생각했죠. 너희 신성한 자유를 조롱하는 것들 같으니 이 모습을 보고 웃는 이놈 원숭이들의 복수 앞에서는 그 어떤 건물도 남아나지 못하겠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자유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출구뿐이었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저는 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출구가 거짓이라도 말씀입니다. 저희 요구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기에 실망 또한 그렇게 크진 않겠죠. 앞으로 나가자고요. 앞으로 나가요. 그저 단지 두 팔을 올린 채 꼼짝 서서 괴짜벽에 눌러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오늘날 나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커다란 내적인 안정감마저 뒀다면 나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당시 배에서 며칠을 지낸 후 나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와 같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덕분이었죠.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 내가 선장 속에 있을 때 귓가에 울렸던 그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기억하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지극히 천천히 시작하는 버릇이 있었죠. 누군가 눈을 부비려고 할 때면 꼭 두 손을 마치 엮기나 틀어 올리듯이 하더군요. 그들의 농담은 거칠었지만 그런대로 정감이 있었죠. 그리고 웃을 때면 항상 듣기에 위험스러운 귀침 소리를 아무 의미 없이 같이 섞이곤 했었지요. 그 사람들은 노상 입에다 뭔가 뱉어낼 것을 물고 다녔는데 어디에다 뱉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에 있는 벼룩이라는 놈들이 자기네들한테까지 뛰어오른다고 늘 불평을 했었죠.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진짜 화를 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내 털 속에 벼룩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리고 그놈의 벼룩들이 잘도 뛰어다닌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 일은 그럭저럭 용케 넘기더군요. 그들은 일을 안 할 때면 때때로 몇몇이 내 앞에 몰려와 둥그렇게 모여 앉았죠. 이야기를 한 적은 별로 없었고 그저 서로 수근수근 대기만 했습니다. 아니면 상자 빗자루에 들어 누워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하면 무릎을 탁 치고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짝대기를 주워다가 내게 기분 좋은 것을 간질로 주기도 했습니다. 만일 지금 누가 날더러 그 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라고 초대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초청을 거절해 버릴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시 그 배를 탈 경우 내가 그곳 중간 갑판에서 기억해낼 추억들은 결코 추억스러운 것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얻은 안정은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출구를 찾아 도망가려는 생각을 멀리하게끔 했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건대 살아나려면 출구를 찾아야만 하지만 이 출구를 탈출해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애쓰겠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탈출이 가능했었는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었다고는 나는 믿습니다.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는 탈출이 항상 가능했었을 겁니다. 나는 이 이빨로는 이젠 보통 호두를 씹을 때부터도 조심해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간이 좀 가면 그 철장 자물쇠를 문어 뜯어 부셔버리는 것에 틀림없이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내가 머리통을 내밀기가 무섭게 다시 꽉 붙잡아 잡아서는 더욱 나쁜 철장에 가두었겠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커다란 구렁이들한테 잘못 도망쳐서는 몸뚱아리가 칭칭 감겨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르죠. 혹은 가판위까지 몰래 도망을 해서는 배전 너머로 뛰어내리는데 성공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잠시 동안 그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빠져 죽었겠죠. 모두가 절망적인 짓들 아닙니까? 나는 인간들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계산이나 했듯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안정 속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유심히 봤죠. 늘 같은 얼굴도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때때로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의 높은 목표가 나에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그들 사람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 철장을 열어 제껴 주겠노라는 보장은 없었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 법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면 뒤늦게나마 이전에 헛되이 약속을 찾아 애매했었던 바로 그것에서 보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인간들 자체로부터 내 마음이 상당히 끌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까 언급했던 그 자유라는 것을 신봉되었다면 나는 확실히 그 인간들의 충분한 시선 속에서 보였던 그 출구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넓은 바닷속을 택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하기 이미 오래전에 나는 그들을 관찰했죠. 네, 정말이지 그와 같이 자주 관찰을 함으로써 나는 확실한 방향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을 흉내내는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침 뱉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며칠 내에 할 수 있었죠. 우리들은 서로 각기 침을 뱉다가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곤 했죠. 차이점이라고는 나는 나중에 얼굴을 말끔히 핥아내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밝고 담배는 곧 얼마 안 가서 마치 늙은이처럼 훌륭하게 피울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파이프 속에 엄지손가락을 누르기까지 했는데 그럴 때면 중간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온통 소리들을 질러댔습니다. 단지 속이 빈 파이프와 담배를 채우는 파이프와의 차이점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주병이었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이겨냈습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기 전에 이미 수주일이 지나가 버렸죠.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내적인 투쟁을 본인에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진지하게 여기더군요. 나의 기억으로는 사람들을 내가 누군지 일일이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한 사람 있었죠. 그 자는 노상 계속해서 찾아보곤 했는데 그냥 혼자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밤이건 낮이건 찾아왔었죠. 그리고 소주병을 한 병 들고는 내 앞에 서서는 내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나라는 놈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 자는 천천히 소주병의 마개를 열었죠. 그리고는 이놈이 무언가 이해를 했나 하고 살피기 위해 나를 자세히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그 말에서 나는 그 자를 항상 무지스럽고 성급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이 온 지구에서 사실 어떤 선생도 나 같은 제자를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 자는 병마개를 연 후에 그것을 입에다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는 그 자의 목까지 같이 따라가며 쳐다보았죠. 그러면 그는 만족한 듯이 끄떡거리면서 입술을 병에 갖다 댑니다. 나는 천천히 뭔가 알아차리면서 어쩔 줄 몰라 꽥꽥거리면서 손이 닿는 대로 아래 위로 내 몸뚱아리를 핥혀댔죠. 그럼 그 작자는 기분이 좋아 병을 갖다 대고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그때 난 그만 실망을 하고 참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자가 하는 짓을 따라해보고 싶어 갈팡질팡하다가 절정 안에서 그만 내 몸뚱아리를 온통 더럽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나 이러한 행동은 그자에게는 다시 없는 커다란 만족감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숯병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다시 위로 쭉 하니 가져가서는 이번에는 지나칠 정도로 강의를 과장하시지 몸을 뒤로 꾸부정히 제치고는 단순히 마셔버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요구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되고는 힘없이 격자 참사에 매달리고 말았죠. 반면에 그자는 이론 강의를 이 정도로 끝내놓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휘죽휘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실체적인 실습이 시작됩니다. 이론 강의로 인해서 벌써 너무 지치지는 않았냐고요? 글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의 운명에 속하는 문제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자가 건네준 소주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마개를 따지요. 한번 성공을 하니까 천천히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더군요. 병을 들어 올립니다.
아까 처음에 술이 들어있을 때하고는 거의 구분을 못했지 말입니다. 하여간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혐오감에 그만 던져버립니다. 비록 이건 빈병이고 당신 냄새만 날 뿐인데도 혐오감으로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나의 선생님한테는 슬픈 일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겐 더 큰 슬픈 일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병을 던지고 나서 못 들어지게 배를 쓸며 휘죽휘죽 웃어버리는 일을 빼먹음으로써 그만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선생님께 대한 화해를 거둬버린 것입니다. 종종 강의 시간에 그와 같이 흘러와 버렸지요. 그리고 이번 내 선생에 대하여 경계를 표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사람은 결국 그런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때때로 내 손이 가닿기 힘든 장소에 털가죽에다 불이 붙인 파이프 담배를 갖다 대었을 뿐입니다. 그것에서 시커무리하게 연기가 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커다랗고 선량한 손으로 다시 꺼주었지요. 그는 결국 나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나 나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승리가 찾아왔겠습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 축제의 밤이었나 봅니다. 추금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높은 사람이 사람들 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바로 그날 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연히 철창 앞에 놓여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배워왔던 대로 병마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점차 내가 하는 짓에 시선이 모아졌죠. 병마개를 연 다음 나는 그 병을 입에 갖다 대고는 찡그리지도 않고 마치 술고래처럼 두 눈알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목구멍에서 꼭꼭꼭 하는 사이에 그놈을 땡큼 다 마셔버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뿐인가 그냥 저는 혐오감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제주꾼으로서 소주병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배를 쓰다듬는 일만을 또 역시 빼먹었더군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나의 오감이 순간 물결처럼 솟아오른과 동시에 어떤 충동을 느끼면서 짧게 그리고 못 들어지게 여보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난 이렇게 외침으로써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와 하고 환호성이 들렸죠. 들어봐, 저놈이 말을 하네? 그건 마치 내 이 온통 땀방울에 흠뻑 젖은 몸뚱아리에다 키스를 해주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을 흉내내는 일에는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출구를 찾고 있었기에 흉내를 냈을 뿐이지 결코 다른 어떤 종류의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그러한 승리 같은 것과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금 목소리가 곧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소주병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더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갈 방향은 물론 확실히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함부르크에서 첫 번째 동물조련사에게 넘겨졌을 때 나는 곧 나에게 두 가지 갈 길이 열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서커스 무대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서커스의 무대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무대로 나가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써봐 라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출구란 말입니다. 동물원은 그저 새로운 또 하나의 철장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날에는 끝장이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나는 배웠습니다.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출구를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기가 있을 때면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원숭이의 천성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기가 있을 때면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원숭이 천성은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눈덩이가 뭉쳐 굴러가듯이 급히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생님은 날 가르치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원숭이처럼 되어버려서 얼마 강의를 포기하고 그만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죠. 다행히 낫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구역했지요. 예, 정말이지 아예 여러 선생님들을 동시에 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재능에 더욱 확신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발전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 선생님들을 여러 명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5개의 방에 제각기 나란히 앉게 하고는 나는 실수 없이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이 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동시에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쪽 저쪽 메뚜기처럼 뛰면서 말입니다. 그 눈부신 발전. 이제 사방에서 지식이 불타는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두뇌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 이제 사방에서 온갖 지식이 불타는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두뇌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저는 행복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하죠. 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의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욱 줄어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지구상에선 두 번 다시 없었을 전무후무한 노력으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정상적인 교양에 마침내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마 전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으로 하여금 철창에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나에게 이 특별한 의미의 출구, 인간으로 향한 출구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바로 슬그머니 숨어버린다. 슬그머니 숨어버린다. 라는 표현이죠. 네. 난 지금까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슬그머니 숨어버린 것이죠. 저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함께 말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온 발전과 그리고 그 발전이 지금까지 향했던 목표를 돌이켜본 때 본인은 불평도 만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 수저놓고 포도주병을 책상 위에 반쯤 눕혀놓고 그네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마중을 하지요. 내 매니저는 건너방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정을 올리면 당장 이리로 오죠. 그리고 내 지시를 듣습니다. 저녁에는 늘 공연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성과를 못 얻고 있죠. 그리고 파티에서라든가 학술회의 모임 같은 데서나 아니면 서로들 모여 즐겁게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반쯤 귀를 들인 조그만 암놈 침팬지 한 마리가 날 기다리고 있지요. 난 그런 침팬지와는 원숭이의 습성에 따라 잘 지내도록 하고 있죠. 낮에는 그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슬픈 눈초리로부터 혼란스럽게 길들인 야생동물의 정신 장난증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답니다. 여하튼 나는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바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할 가치가 구태여 없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본인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들의 판단을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섭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전 다만 지식을 넓히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그저 다만 보고를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다만 보고를 했을 따름입니다.